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소 85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8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임기 중 개헌의 의욕을 보여온 아베 총리 구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세력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을 거쳐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등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삼국 공조가 꼭 필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보석 결정이 나면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을 새롭게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조만간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또 열렸는데 흰옷을 입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가 휘장에 먹칠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도 나왔습니다. 임기 중에 어떻게든 개헌을 실현시키고 싶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 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노리는 개헌이 달려있는 선거였고 특히나 이번 일본 선거는 우리에 대한 일본의 경제 조치와 연결이 돼 있는 선거였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갔는데요. 개헌과 관련해서 아베 총리는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손을 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원료 수출 규제와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타격을 받게 된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 안태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려는 아베 총리. 이번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 거리 유세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 얘기를 빼놓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를 놓고 개헌을 논의할지 거부할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처럼 개헌에 힘을 줬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여당계 무소속 의원 등 개헌 세력은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을 바꾸려면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중의원 양쪽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중의원에서는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고 참의원에서는 이번에 85석을 확보해야 3분의 2인 164석이 되는데 81석에 머물렀습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에 일단 힘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보수층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어젯밤 개헌 논의에 대해 다른 당과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세력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개헌 발의선을 얻지 못한 게 오히려 개헌을 희망하는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규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민연 방송인 TV 아사히 참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 출연해 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이 협의에 나서지 않아 신뢰관계를 구축한 뒤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났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게이센 여대의 이영채 교수도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백색 국가에서 빼기로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가 참의원 선거만을 위한 게 아니어서 앞으로도 한국 대리기가 계속 유지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수의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보조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등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꼭 필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볼턴 보좌관이 먼저 일본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게렌 마케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볼턴의 출국 사실을 주말 오후에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볼턴이 일본과 한국을 향해 떠났으며 목적은 중요 동맹 우방국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볼턴 보좌관도 일본으로 가는 길에 알래스카에서 급유 중 설리반 상원의원을 만났다며 함께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고 한일 방문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턴 보좌관 내일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 청와대가 관련 내용을 공개했죠? 네, 볼턴 보좌관은 일본을 거쳐서 내일 서울에 옵니다. 1박 2일 동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납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에게 급한 문제부터 얘기하려고 할 텐데 이란과의 갈등,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고조 문제도 시급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문제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이른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에 한일 양국의 동참을 요구할 태세입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 문제도 핵심 현안입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과 실무협상 재개를 연계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만큼 한미일 3국 공조가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할 사안들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현재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도 무엇인가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이는데 미국 현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일부 언론은 그런 차원에서 볼턴 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이 양국 간 갈등 와중에서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직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볼턴 보좌관의 모종의 역할론도 거론되고는 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그동안 한일 갈등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차례 내부 단결을 강조해왔습니다. 어제도 7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신친일이라고 말하며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파리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파리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올린 페이스북 글입니다. 조 수석은 오전 6시 45분부터 한일 관계와 관련해 모두 7건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의 역할과 이순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 국력이 한국보다 위지만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했습니다. 조 수석은 또 일본 궤변에 동조하면서 정부 매도에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행위를 신친일로 규정했습니다. 한일전에서 자유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선수나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친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2019년도 일본팔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몰이나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179일 만에 일단 풀려나는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구속 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일단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은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태풍으로 또 지진으로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던 지난 주말과 휴일이었습니다. 어제 오전 시간에 경북 상주에서 난 규모 4에 가까운 지진, 내륙 지진 가운데 올해 들어서 규모가 가장 컸고 서울에서도 진동을 느꼈는데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진앙과 가까운 지역에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상주시 외서면 관현입니다. 규모 3.9의 지진은 휴일의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펑 하고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면서 이 뚜껑이 막 하고 떨렸어요. 한 주민은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을 떠올렸습니다. 한참 있었지요. 한 20초 정도. 그 부르르 떨고 커피잔도 흔들리고 막 포항 지진하고 거의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옆 오태리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그 비행기 가는 거 매로 윙 그러더라고. 뭔 소리냐, 비행기 소리도 아니다, 이 지진인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피해를 신고해달란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이장에게로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검치 잠깐 무르르 지나가는데 그거 뭐 언제 숨고 예공을 해야 돼? 마을 곳곳에선 지진으로 나무가 쓰러졌다는 이야기가 한때 퍼졌습니다. 하지만 상주시는 이번 지진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큰 피해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주민들은 하루 종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중국 일부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을 새로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산 농산물의 신규 구매를 중국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어제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몇몇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업체에 농산물 구매를 문의하고 이들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농산물을 계속해서 수입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미중 양국의 대면 무역 협상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오사카 G20 회의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미국은 협상 중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의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과 달리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늘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또 있었는데 곳곳에서 역시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철역에서 흰 옷을 입은 남성들이 시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가상징물인 휘장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흉기를 든 채 모여들더니 이내 무차별적으로 시민들을 구타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이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제 대규모 범죄인 인도법 반대 집회가 열린 홍콩의 한 전철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집회 참여자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시위에 불만을 품은 친중파의 소행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회 도중 일부 시위대는 중국 상징물인 휘장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일국양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홍콩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법에 따라 심각한 방식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주최 측 수산 43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곳곳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며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북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4년 전에 이 투표에서는 투표율, 찬성률 100%에 가까웠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선거지도위원회 추산에 따라 99.98%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신은 다른 나라에 가 있거나 또 먼 바다에 나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지방인민회의는 남한의 지방의회격으로 4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가장 최근 선거는 2015년 7월 19일로 99.9% 투표율에 100%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어제 투표에는 최용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최고위 간부들이 참여했는데요. 한때 실각설이 제기됐지만 최근 공개석상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 남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5년마다 하는 이 최고인민회의 선거와 또 4년 주기의 지방인민회의 선거를 같은 해에 치르는 것은 드문 일인데요. 북한은 이를 제재 국면에서 이 주민들의 정치적 결집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가 대통령입니다. 우크라이나요.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 여당의 대승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키예프 국제사회학 연구소와 또 우크라이나 경제정치연구소가 실시한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모두 22개 정당이 이번 총선에 참여했는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 국민의 종이 43.9%의 득표율로 월등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례 총선은 원래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는 압도적인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의회도 장악하면서 또 자신의 친서방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는 어제 투표를 마친 뒤 새 의회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는 국회의원들의 기소 면책 특권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유명 코미디언 출신으로 인기 TV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주인공인 대통령 역을 맡아 국민 배우로 부상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일약 대통령에까지 오르는 그런 신화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입법고시는 국회 5급 사무관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르면 오늘 자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다음 달 중국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은 2016년 8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과 수요일, 금요일, 이번 주 세 차례 열립니다. 오는 29일부터 수원고법이 3주 동안 휴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서둘러 재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증인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이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2.33%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오늘부터 지난주 금요일보다 0.04%포인트가량 금리를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추가로 있을 것이라는 부분까지 시장금리에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210여 곳 한국 기업들을 조사해봤더니 1년째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경기가 부진하고 수출과 내수 모두 위축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 일본에 다녀왔죠. SK하이닉스 최고 경영자인 이석희 사장도 일본에 갔습니다. 현지 거래처 등을 돌면서 반도체 원자재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전남 신안군의 논 물 웅덩이에서 8살과 6살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주민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비가 그친 뒤 물이 가득 찬 웅덩이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태국인 7천여 명이 태국 현지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국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축산업에 일할 노동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최종 합격자 5천 명은 3년 계약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조모인 원창왕후의 무덤 온해릉을 조사해서 국보 유적으로 등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서 북한은 고려 시기 왕릉급 무덤인 이 온해릉 발굴 사업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배우 마동석 씨가 할리우드에 진출에 관심을 받고 있죠.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 이터널스의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히어로 길가메시 역할인데 원작 캐릭터와 매우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장난감 블록을 주제로 한 대형 전시회 브릭 캠퍼스가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폴의 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블록 300만 개로 영화 스타워즈와 해리포터를 재현한 작품을 비롯해서 10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마친 여야입니다. 오늘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는데 추경 처리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의가 오늘 나올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입니다. 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학교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한 달여 동안 전국 270여 곳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바가지 요금 단속을 진행합니다. 피서용품을 대여하는 업자들이 개인용품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넘겨서 받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 5도가량 더 오르면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제주에도 비가 오겠고요.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최대 30mm 정도로 아주 많진 않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오전 중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중부 곳곳 공기가 탁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34도, 함흥이 35도까지 지속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이겠고요.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태풍 다나스 때문에 남부지방은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피해 규모를 세고 있는데 셀수록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산동네 주택들은 내려앉았고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해수욕장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겹친 태풍 다나스와 장마 전선은 강산 곳곳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2층 주택입니다. 빗물이 스며들면서 마당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철문과 벽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커다란 돌더미가 골목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지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집 대부분이 남아있는 집안에 걸쳐져 있는 상태.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웃집마저 불안합니다. 밤잠을 못 잤어요. 이 집이 무너지면 여기 너무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죠. 바다도 상처투성입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파도 색깔이 푸르지 않고 검붉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해초와 바다 쓰레기가 떠밀려온 겁니다.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는 쓰레기는 해변까지 덮쳤습니다. 백사장 1.4km를 뒤덮은 쓰레기의 양은 50톤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해수욕장 운영은 마비됐고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19곳과 부산 10곳 등 모두 30곳에서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영호남 1,480가구는 정전 사태로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집을 두고 대피한 사람은 11명, 부상자도 1명 나왔습니다. 전남과 경남, 제주 등 농경지 2,400헥타르는 침수됐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불어난 하천에 고립됐던 야영객 4명이 구조됐습니다. 야영객들은 지난 19일 금요일에 차량을 이용해 하천을 건너 야영을 했지만 태풍 다나스로 인한 집중호우에 하천이 범람해 고립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는 유속이 약한 지점에서 보트를 이용해 약 1시간 만에 이들을 구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야영객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모두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울산시 중구 약사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폴크스바겐 폴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9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는 곧바로 밖으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차량 엔진룸이 모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9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추락했습니다. 차량이 2m가량 아래로 떨어지면서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작업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히 큽니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은 안개 속입니다. 야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6월 빈손국회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6월 빈손국회의 책임은 거대 양당의 불통에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6월 임시국회가 말씀드린 대로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과연 어디에 더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야당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거대 양당이 지나친 어떤 상호 불신과 어떤 배제 이런 낡은 정치 관행들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내년 총선 그리고 이 강경지 지층을 바라보는 이런 계산된 행동이 결합돼 가지고 계속해서 국회 파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야당도 저는 어쨌든 그 비판과 견제가 우선적인 어떤 자기 역할이지만 국회 파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어떤 지나친 어떤 해임 건의안이나 국정조사의 남발이라는 부분도 사실 문제 얘기를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의 요구는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도 요구하는 것도 들어줄 수가 없고 무조건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된다. 이런 건 아주 굉장히 독선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국 또 국정운영 안정적인 운영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걸 끌어내고
야당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아니면 또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일정 수정해서라도 수용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끌고 가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제도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본인들의 어떤 위치나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네. 계속 야당과 똑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건 정부 여당이 자기 책임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 빈손국회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런 그렇게 의견이시고요. 네. 이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재난 그러니까 양양 산불이라든지 포항 지진이라든지 그 부분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집중해서 추경을 통과시켜 주었어야 맞는 것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정식 안건으로 접수가 네. 됐으면 사실은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 보고받고 표결 절차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뭐 정의당도 있고 저희 민주평화당도 있고 실제 본회의 넘어가더라도 거의 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걸 굳이 표결을 자체를 막겠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네. 너무 경직돼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너무 시비를 위한 시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민주평화당은 6월 빈손국회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예. 뭐 현실적으로 한계를 좀 느꼈습니까?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물밑에 조율을 많이 했고 또 네.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파행 직전에 대통령님과 함께 5당 대표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 당 대표라든지 또 원내대표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종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면 양당의 어떻게 보면 포용력 없음 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양당의 불통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양당의 불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역시 한계를 좀 느끼셨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은 일관되게 어떤 그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 사안과 민생 사안은 분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양당이 어떤 중재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1당과 2당의 어떤 그 정치적 신뢰가 거의 붕괴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3당으로서의 바른미래당이 많은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소집해서 그 처리 가능한 것부터 처리를 해줘야 된다. 네. 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임시국회 얘기도 나오고요. 원포인트 본회의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어떤 계획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즉시 본회의 네. 합의해서 개회하고 사실은 추경 심사 상당 정도 진척이 됐으니까 진척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안은 폐기됐다고 네. 할지라도 그 목선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잘못된 발표라든지 혼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 요구하는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못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에서 합의해서 신속하게 본회의해서 추경 처리하고 또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6월 국회에서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상황이라면 그러면 하루에 본회의가 뭐 다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정경두 해임안은 지금 네. 이제 폐기가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뭐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새롭게 제출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떤 정치 공세적인 측면 국방장관 해임안보다도 현재의 국방 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목선 이 탐지 못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멍들이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내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찾아내는 어떤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가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께서는 7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7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소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김경진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금 본회의에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투포인트 국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처리 가능한 부분, 오늘 오후에 어쨌든 외통위에서 그 일본의 보복적 수출 규제 철회 요구안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저는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그 부분하고 또 이 추경과 이 해임 건의안 국정조사 별개로 그동안 여야가 합의된 민생 법안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거부터 저는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나중에 다시 추경 부분은 사실 이제 감액 규모에 있어서 이제 이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까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해임 건의안이나 또 이런 국정조사 부분은 사실 국방위원회 청문회나 이런 걸 좀 수정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여야가 좀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7월 임시국회 소집에서 적어도 여야가 본인들이 요구하는 쪽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족하고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지금 여야가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께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민생 현안들에 대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처리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지금 이거 국가적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여기에 대한 결의안도 하나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 이건 저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여야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일단 뭐 시급한 것은 아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이태규 의원.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경 자체가 지난번에 산불이라든지 지진 재난 추경은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태고요. 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산업 이제 소재 부품 개발과 관련된 R&D 예산 정부에서 지금 3천억 이렇게 긴급히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줘야지 가령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다면 사실은 내년 1월 1일이나 돼야 이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시켜 줘야 그나마 10월부터라도 이게 지금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추경 통과가 저희는 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일정 정도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내용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의하고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통과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서 어제 아주 강력한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추경안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위를 신친일로 규정을 했고요. 뭐 이에 반박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의원 먼저 하시죠. 지금 추경 문제를 친일 문제까지 연계시킨다는 것은 정말 정치력의 실종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필요한 추경 예산은 야당도 어느 정도 부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보복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1,200억, 어떤 경우에는 뭐 7천억, 8천억, 다시 2,700이라도 고무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예산이 필요할지라도 이 정부가 지난해 10월 달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기에 대응해서 정부 종합 합동 TF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올 1월에 경제보복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 TF를 또 가동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정도 준비를 했다면 적어도 80일 전에 만들어진 추경 편성안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비한 추경 편성 목록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짓고 와서 이제 막 늘리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야당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일본의 어떤 그 한일 관계 문제를 이것을 빙자해서 무조건 추경을 밀어붙인다. 저는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쓸 수는 없고 함부로 편성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신친일이라고 비판을 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답변을 했습니다. 야당 탓을 하기 위해서 친일몰이나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두 당의 원내대표들께서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시기고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정부에서도 실은 물밑에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점들인데 말의 성찬과 말의 포화 속에서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해결해야 될 방안은 사실은 명확히 도출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이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언어를 절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당도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도 좀 말씀을 좀 줄여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아까 이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사실은 조금 고무줄로 늘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신청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정부에게 조금 재량과 위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1분 1초 시간이 화급한 상태고 사실은 정부 내에서도 이게 예산을 편성해서 순간순간 봐가면서 이게 예산을 집행하고 나가야 될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권한이랄까 포괄적인 예산액을 국회가 승인을 해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정부에 좀 일정한 재량과 집행권을 좀 부여해 주는 방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도 좀 해보죠. 그동안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자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도 7건의 글을 올렸고요.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태규 의원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 참모로서의 처신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잦은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참모로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금방 이제 김경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정부 여당은 특히 청와대는 성과로서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동 자체가 굉장히 신중하고 치밀해서 국민들한테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런 부분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아주 의도된 계획된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 대통령의 참모가 과연 이것이 애국이냐 또 이적이냐 친일이냐 반일이냐 이렇게 갈라서 지금 일본하고 힘을 모아서 여기 대체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서 여야를 가르고 국민들을 반으로 가르는 이런 행동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은 깊은 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고 가급적이면 안 나섰으면 좋겠다. 그리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장관이나 또 본인이 법무참모라니까 법무장관도 있고요. 내각의 주무장관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 이런 쪽에서 저는 조국 그 민정수석은 어떠한 내용이든 간에 어쨌든 그 처신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부 단결을 촉구하는 글들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말의 성찬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현 정부에서 일본 정부와 어떤 물밑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 부분이 궁금하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의 참모라는 분이 자기 말을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것은 뭐라고 해도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인지 정무수석인지 외교부 장관인지 국가안보실장인지 아니면 통상비서관인지 본인의 직함이 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댓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본인의 역할이 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이게 청와대 이 수석이나 비서들은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처의 장관이나 또는 정부의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굉장히 절제하는 범위 방식으로 발표를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불이 붙지만 일본 국민들의 마음에도 불이 붙고 그러면 이 상황과 대결하는 마음이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되면 나중에 가면 갈수록 상황 해결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있는 공직자, 특히 비서라면 이런 상황일수록 말을 절제하고 냉정하게 상황 파악하고 물밑에서 해결할 해법을 찾는 것이 정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당내 분위기도 짧게 살펴보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입니다. 최근에 유승민 전 대표가 당 혁신위원에게 손학규 대표의 퇴진과 관련된 안건을 종용했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그거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혁신위원들과 당의 의원들과는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요. 종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종용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당의 지금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쯤은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가 계속 가도 좋은지 이 체제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과 그 지지자들의 어떤 평가를 받아보자. 이것이 이제 저번에 혁신위원회에서 내린 1차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손학규 대표가 이리저리 피하고 자꾸 이슈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불화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대표께서 정정당당하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평가를 한번 받으면 바른미래당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기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을 기피하는 한 바른미래당의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평화당 내에서는 제3지대 정당 창당 문제를 놓고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동영 대표가 박지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었고요.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분당을 염두에 둔다기보다는요. 첫째는 민주평화당의 현재 정동영 대표 리더십으로는 선거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민주평화당의 체제와 그릇 자체만을 가지고도 선거를 칠 수 없다. 그래서 당의 리더십이 개편이 돼야 되고 그 전제하에서 당의 위원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어떤 흡수통합이라든지 흡수창당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창당, 제2의 창당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당의 의원들이 상당수 의견이 모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은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않고 또 가지도 않겠다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확산이 되는 모습인데요. 특히 일본 여행은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부 노선을 재편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에 대해 숙박료 할인을 해주겠다는 국내 업체도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이 온라인에 올라오기 시작한 건 보름 전쯤입니다. 그때만 해도 업계 관계자들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많다고는 하시는데 말만 올려놓고 실제로 뭐 실행에 옮기신 분들이 있으시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정치 이슈보다는 환율이나 경기에 따라 일본 여행객 수가 결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일본에 안 가겠다고 선언하는 소비자는 늘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의 위약금이 아깝지 않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는가 하면 해외여행을 취소했다고 인증할 경우 숙박료를 할인해주겠다는 국내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취소가 느는 가운데 예약도 끊기고 있습니다. 하나투어에선 8월 이후 출발하는 일본 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건수가 평소보다 반토막 났고 모두 투어는 70% 급감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재편할지 검토 중입니다. 여행사에서도 항공 좌석을 받아와서 그걸로 상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유통업계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트와 편의점에서 불매 1순위로 꼽혔던 맥주 외에도 라면과 소스 등으로 불매 품목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에선 이달 들어 일본 라면 매출이 지난달보다 31% 줄었고 소스나 조미료도 30%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서울에 비해서 확실히 환자도 적고 의료진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지방 병원들입니다. 그 실태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응급실 문을 닫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30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지역이 전국에 100곳에 가깝습니다. 배양진, 백민경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쪽은 응급실로 쓰이던 공간인데 지금은 응급실 간판을 떼어낸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달부터 응급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엔 야간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안쪽은 주사 처치실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응급 구조사로만 응급실을 운영했습니다. 반드시 간호사를 둬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조무사분의 나머지 7명이 다 똑같이 했어요. 간호사 업무를 똑같이 대체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보건당국의 점검에 걸려 응급실 문을 닫았습니다. 주말에만 60명 정도가 찾던 응급실이 없어지자 주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배도 아프고 숨을 쉬면 또 아프다 해서 문 닫았대 안 한다고 그래서 다시 또 낮으로 돌렸죠. 근처 영암군엔 응급실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영암군 하나뿐인 종합병원입니다. 3년 전까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렇게 야간 진료라고 적힌 흔적도 남아있는데 지금은 저녁 5시 반까지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한 달에 뭐 1억 적자라니까 1억 다 대줄게 라고 해도 저희 자신 없어요. 간호사 인력 어떻게 구해요?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암에가 응급실이 없다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돼. 을 많이 갔지. 근데 그것도 문 닫아 버리니까 이제 그냥 우리보다 죽으란 뿐이 더 돼. 큰 사고가 나 다친 사람이 많을 때가 큰 문제입니다. 작년 정도에도 영암에서 여기서 버스 사고가 있었잖아요. 수분 이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나주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은 응급실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30분 안에 종합병원급 응급실에 못 가는 곳은 이곳 영암을 포함해 전남에서만 17군데입니다. 전국엔 이런 곳이 99군데입니다. 그나마 있던 응급실까지 사람이 없어 문을 닫으면서 갈 곳 없는 응급 환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환자 18명이 쓸 수 있는 병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불이 꺼져 있고 상자와 의료기구들이 쌓인 창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운영하려면 최소 10명의 간호사들이 필요한데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운영도 어려워졌습니다. 간호사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리면서 지역 병원도 타격을 입은 겁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는 2년 전 150명에서 현재 80명까지 줄었습니다. 사내 결혼하면 뭐 포상금도 주고 뭐 3년 이상, 5년 이상 다녔을 경우에 해외여행 동기들끼리 갈 수 있는 여건을 좀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학사금 1년 정도면 이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를 못 구하면 중환자실, 응급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강화도의 한 병원은 최근 응급실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혹시 어제요? 여기 문을 닫았어요. 왜요? 방광이 안 좋아서요. 가끔 오줌을 못 넣어요. 오줌 떼러 왔어요. 간호사와 의료진이 떠나면서 산부인과가 없는 곳도 생겼습니다. 일산은 다녀요. 지금 발을 다친 바람에 가는데 53,000원, 오는데 5만 원? 1시간 걸려요. 지금 산모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된다. 그게 다 외부로 나가는 거예요. 의료진이 서울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최소 인력도 못 맞추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의료계에선 공공의료를 늘리거나 지방병원 인력과 경영을 지원하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소 85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8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임기 중 개헌의 의욕을 보여온 아베 총리 구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세력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을 거쳐 내일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보조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등 미국으로서는 한미일 3국 공조가 꼭 필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보석이 되려면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럴 경우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일부 기업이 미국산 농산물을 새롭게 구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가 조만간 미중 무역 협상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에서의 대규모 집회가 또 열렸는데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전철역에서 시민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 국가휘장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치러진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제 가운데 한 문제가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입법고시는 국회 5급 사무관을 채용하는 시험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르면 오늘 자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곳 학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청문회가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가 그 대상으로 각 학교 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청도 남서쪽 50km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포르투갈 중부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로 지금까지 20명이 다쳤습니다. 산불은 현지 시간 20일 포르투갈 중부 카스텔로 브랑코 지역에서 시작됐는데요. 거센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관 8명을 포함해 20명이 다쳤는데요. 이 중 1명이 심한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방관 1000여 명이 출동해 불길을 잡고 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동부 비알리스토크 지역에서 열린 동성애 퍼레이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극우단체가 난입해 난동을 부린 건데요. 이들은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고 돌을 던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출동해 난동을 부린 25명을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축제 코믹콘이 열렸는데요. 행사의 꽃은 단연 화려한 코스프레입니다. 만화와 영화, 드라마까지 여러 문화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각양각색의 캐릭터들이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축제 참가자들이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의 모습으로 분장한 건데요. 캐릭터의 특징을 살려 최대한 비슷하게 분장하려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는 코스프레 참가자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18일 시작된 코믹콘 행사는 현지 시간 22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선수뿐 아니라 관중까지 숨죽이게 하는 경기. 영국 노퍽 지역에서 열린 달팽이 세계선수권 대회입니다. 경기에 참여한 달팽이만 160마리, 가장 바깥에 그려진 원에 먼저 도착해야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데요. 팽팽한 신경전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합니다. 참가자는 자신이 직접 키우는 달팽이를 가져오거나 대회 주최 측이 선발한 달팽이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참가비는 모두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선 펄펄 끓는 폭염이 닥치면서 유명한 30대 전 미식 축구 선수를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인구 3분의 1이 넘는 1억 2천만 명에게 체감온도가 40도가 넘으면 발령되는 초열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더위에 아스팔트 도로가 치솟았습니다. 위스콘신에선 변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직 유명 미식 축구 선수인 미치 페트러스가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이번 더위로 아칸소주와 애리조나주, 메릴랜드주에서 6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방에선 지난주부터 낮 최고 기온이 40도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46도까지 기록한 지역도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억 2,600만 명에게 초열파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초열파 경보는 체감온도가 40도를 넘으면 발령됩니다. 워싱턴과 뉴욕 등 10여 개 주요 도시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It's taking a toll on everybody because the heat along with the humidity is just really exhausting.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일요일 비와 함께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더위가 조금 주춤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훌쩍 오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전주가 32도, 청주와 대전이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지속겠습니다. 네, 대구와 강릉이 34도로 최고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른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더위 속에서 또 비가 내리기도 한다면서요, 오늘?
네, 더위를 식혀줄 만큼은 아니지만 곳곳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일단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총 양은 최대 30mm로 아주 많진 않겠습니다. 네, 비가 자주 내려서 그럴까요? 뭐 습해서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까? 네, 요즘 네. 아침 안개가 상당히 짙은데요. 지금도 서해안과 남해안을 따라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또 내륙 지역에도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국가교통정보센터에서는 이렇게 SNS로 안개 등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남 지방 곳곳 가시거리가 무척 짧으니까요.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짙은 안개가 낀 곳들이 많습니다.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세먼지 상황은 어때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서는 아까처럼 안개 그리고 미세먼지에 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어제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서 농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등지에서 종일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고 또 곳에 따라 비도 내리고요. 짙은 안개가 낀 곳도 있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한번 오늘의 기상 정보를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날씨 키워드는 폭염주의보, 남부, 제주, 비입니다. 중부와 영남 지방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무척 강하겠고요. 제주에는 낮까지 비가, 남부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 살펴봤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지나고 있습니다. 이달 7월 들어서 주요 신흥국 증시 가운데서 해외 투자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시장은 우리나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까? 네. 미중 무역 전쟁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악재가 터졌지만 글로벌 자금은 계속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외 투자 자금이 사들인 한국 주식은 7억 7,100만 달러, 우리 돈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사 대상 10개 주요 신흥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같은 악재에도 이익 성장률 지표가 정점을 찍고 반등 중이고 또 원달러 환율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인식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과 카드사가 일본에서 빌린 돈 20조 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만기 점검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핵심 관심사는 국내 은행이 들여온 자금 10조 6천억 원가량인데요. 금융당국은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서 금융 분야로 이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100%까지 회수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미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청소년 교정시설에서 4명이 탈옥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0대 수감자 4명은 현지 시간 20일 밤에 자신들의 방에서 거짓 싸움을 한 뒤 이를 막으려고 출동한 교도관들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통제실로 향해서 통제실 교도관들도 제압하고 버튼을 눌러서 정문을 개방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도관들의 자동차 열쇠와 휴대전화, 또 지갑 등을 훔친 뒤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이들은 모두 흑인으로 아동 성범죄나 절도, 차량 절도, 또 무장 강도 등의 범죄로 수감 생활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현지 지역 방송은 잭슨빌 보안관실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탈옥한 4명 중에 2명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 플로리다 해변에서 현지 시간 21일에 8명이 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중 40대 남성 1명은 심장마비로 유중한 상황입니다. 사고 당시 해변 일대는 기상이 악화하면서 해변 구조요원들도 감시탑에서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구조요원들이 철수한 지 약 15분 뒤에 여전히 해변 일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벼락에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6년 반 동안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의미가 컸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할 외교적 해법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 일본 연구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집권 자민당과 연립공명당이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실은 개헌의 가능성을 실패한 것 자체에서는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 선거 전에 아베 수상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낮게 목표치를 잡은 것에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자처한 페널티킥을 선방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앞에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을 규합하는 데 또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율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네. 전후 치러진 선거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낮은 48.8%의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불신의 이 표출된 거라고 상케이 신문에서조차 보도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의도한 그런 정치 정국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한 한국 때리기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한국 때리기의 전략 자체에서는 오히려 개헌을 위해서 이번에 중의원을 해산을 통한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려던 목적 자체가 달성되지 못했고 결국은 단독으로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치르는 과정 자체에서의 하나의 본인의 어떤 전략으로서 한국 때리기가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일본 내의 어떤 관심이라는 것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 또 그리고 투표율에도 정확한 반영되지 않다는 걸 보면은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립니다. 일본 헌법 구조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일생 일대 가장 큰 꿈이라고 합니다. 자, 개헌선 발의에 일단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걸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에서는 개헌이라는 수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걸 포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설령 이번에 참여연 선거에서 3분의 2 가능선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앞으로 일부에서는 사선을 할 가능성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1년 9월 달에 본인의 자민당 대표의 임기와 수상의 그게 기간이 끝나고 또 다음 선거는 중의원 선거가 2021년 10월 달에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의원 선거의 해산을 연말에 한 번 더 시도하겠지만 10월 1일에 예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 8% 10% 소비세 인상이라는 국내 전국이 어스러운 틈타서 중의원 해산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번 참의원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매매 과정에서 일본이 불매 조치를 7사 경제 제재 조치로서 발동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대응에 비하면 한국은 시민 차원, 국민 차원에서의 불매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본다면 거기에서 일본의 시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에서는 한국의 반응이 보도되는 거에 그치고 있다고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의도한 한국 때리기가 결국은
나중에서는 어떤 그런 국제 무역 체제라는 WTO라든지 다른 또 국제 안보의 평화 프로세스 내에서 오히려 저편 패싱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어제 저녁에 말이죠. TV 아사히 개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국이 새로운 답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뭐 협상하겠다 뭐 이런 뜻일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7.4 무역 제재의 발동은 일본의 전형적인 관료 중심의 사회에서 휴먼 에러로 전향된 거의 배경이라고 하는데 휴먼 에러라는 것은 인위적이거나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교의 관례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일본의 문화에서 과연 이게 고노 외상이 어떤 그런 무례하다는 바라는 것처럼 답을 미리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외교적인 결례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디오 판독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스스로 이 모순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답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국제사회의 엄격한 룰을 스스로 어떤 그런 말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베 총리도 그렇고 일본 아베 정권의 뭐 주요 강요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내일부터 모레까지 세계 무역기구 WTO의 일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때 분위기를 좀 보고 혹시 뭐 일본이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짠다거나 뭐 이러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일본의 대응이라는 것 자체에서는 국제 무역 체제에 가장 혜택을 받은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고요. 다만 WTO의 1조 1항의 최혜국 대우라는 MFN 조항에 엄연한 그런 이번 7.4 조치에 대한 해석이 한국에 유리할 가능성도 높고 또 11조 1항에 어떤 그런 무역 제한이라는 조치 자체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 자체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는 상태의 주장이라는 것은 일본에 불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80년 후반부터 95년까지 벌어진 미일 자동차 마찰이라든지 그다음에 95년부터 98년까지 벌어진 후지코다 필름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보통 3, 4년이 길게 어떤 그런 소요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WTO 제소라는 것 자체에서는 국제 무역의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고 한국은 WTO라는 부분들은 강력한 어떤 국제적인 지지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고려대 글로벌 일본연구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허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면 구속 179일 만에 일단 풀려나는 겁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구속 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다음 달 중순까지입니다.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보석으로 일단 석방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재판은 긴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을 내린다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제한하고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보석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구속 기간을 다 채운 뒤 조건 없이 나가거나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게 타당하다며 보석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발을 디딘 날입니다.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꿈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된 지 50년 동안 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은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50년 동안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은 게 이번에 보니까 당시 그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복도 복원이 되고요. 달에서 썼던 수첩도 또 경매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된 그날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로 간 첫 경우가 되겠죠. 네. 그것도 미국이 계획을 잡고 10년이 되지 않아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집념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지, 지도자의 그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서 인간이 이뤄낸 하나의 쾌거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그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 50년 전에 우주에서의 일이었지만 그게 우주에서만의 얘기가 아닌 게 이게 생활 기술이 돼서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응용된 기술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면은 제일 우리한테 가까운 게 그 귀에 딱 대는 그 체온계입니다. 네. 그거 자체가 이제 나사에서 그 별 온도를 재는 그 적외선 뭐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그 온도계에서 그 비롯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스포츠 의료에서 쓰고 있는 네. 그 내열, 열을 이제 잘 견디는 혹은 이제 열 안에 열을 잘 이제 우리 몸에 열을 날리지 않게 하는 그런 소재들도 원래 우주복에 쓰던 겁니다. 우주복은 달에 갈 때 달은 이제 낮이면은 100도가 넘고요. 밤이면은 뭐 영하 뭐 200도 가까이 떨어지는 극한의 지역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21겹의 이제 소재를 이어가지고 우주복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지금 전부 우리들이 쓰고 있는 뭐 네. 방염, 네, 뭐 네. 방열 이런 데 다 쓰고 있는 소재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50년 전 꿈 같았던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후 또 50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달에 대한 도전 그 분야에서 지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건 중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을 제외하고는 달에 간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이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라가 나온다면은 그건 중국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이제 과학기술계의 대표 대략적인 이제 그 전망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달은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앞면만 보입니다. 네네. 그 뒷면은 지금 이제 관측이 안 되는데 중국은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달에 가겠다고 해서 달 뒷면에 가겠다 해서 달 뒷면에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그 사람을 달에 보낼 계획을 지금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일본도 2030년 정도, 러시아도 2031년 정도에 사람을 달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2034년 정도에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해서 네. 또 새로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50년 동안 달라진 게 있는 게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게 뭐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이 이제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관점이 됐어요. 특히 우주 여행 분야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주 여행하고 이제 우주 관련 비즈니스는 굉장히 넓은 영역인데요. 네. 간단하게 이제 그 뭐 우주권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가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면서 하늘 위에서 지구가 이제 둥근 모습을 푸른 모습을 보고 내려오는 관광부터 해서 우주로 쏘는 로켓을 대신 발사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우주 개척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까지 아주 우주 산업은 지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위성은 지금 통신부터 해서 군사까지 다양하게 발사를 해야 되는데요. 발사 기술을 가진 나라는 이제 프랑스, 뭐 미국, 소련, 러시아 등등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의뢰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새롭게 이제 뜨고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도 이제 민간에 개방이 될 예정이잖아요. 예, 나사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 이제 우주항공국이죠. 이를 통해서 민간과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우주 시설이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이를 통해서 우주 산업을 획기적으로 이제 키우는 그런 정책을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만 가지고 네. 우주에 투자하기에는 네. 세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 이익을 내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그런 정책이 각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주 여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민간인 우주 비행도 얼마 전에 또 성공도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이 쏘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는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주 관광부터 우주에 뭐 로켓을 이용해서 거기에 우리 인공위성을 하나 올리는 데까지 비용이 엄청 드는데요. 관광 비용 자체가 지금 뭐 옛날 그 우리나라에서 우주인 한 명 이제 네. 러시아 로켓에 쏘아 보낼 때 수백억이 들었는데요. 훈련도 필요하고 한데 이를 좀 간소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훈련 다 받고 뭐 시간 뭐 몇 달씩 쓰면은 네. 그리고 돈도 수백억 내면은 힘들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간단한 훈련만 받고 타서 올라가면은 이제 무중력과 지구 구경 그리고 이제 각 뭐 한 지구를 한 몇 바퀴 돌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것까지 그건 좀 더 하는 많은 거죠.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렇죠. 건가요? 이를 네. 위해서는 특히 이제 유명 인사들, 할리우드 배우나 이런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분도 타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대중화하겠다는 이를 통해서 우주 산업을 새로운 이제 우리 먹거리의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주 여행 한 번 하는데 수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신청한 사람들은 수백 명인 거죠? 예, 그렇죠. 일단 신청을 해서 사업이 안정화되고 궤도와 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립이 되면은 그때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당수는 일단 태워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하는 유명 인사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0년 전에 달에 이제 첫 발을 내디뎠고 50년 뒤 지금 우주 여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또 50년 뒤에는 또 인류의 어떤 모습이 전개가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칸 영화제 최고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작품성을 높게 인정받으면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봉준호 감독은 이 편견도 깼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영화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만 놓고 보면 19번째, 외화까지 포함하면 26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해 세계의 주목을 먼저 받은 이 영화는 국내 칸 수상작 가운데 첫 1,000만 영화이기도 합니다. 작품성을 높게 인정받을수록 대중의 마음에 차긴 어렵다는 편견을 깬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계급 격차라는 보편적이지만 무거운 주제를 특유의 감각으로 재치 있게 풀어내면서 극장 주요 고객인 20, 30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골고루 호응했습니다. 봉준호라는 새로운 장르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관객들이 터트리는 웃음 속에 그 뒤에 어떤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는 느낌? 그런 게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해외에서도 기생충의 흥행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과 중동 등 200여 개 나라에 판매해 한국 영화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프랑스와 베트남에선 역대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세계 4대 골프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 챔피언십에서 아일랜드의 셰인 라우리가 정상에 올랐습니다.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한 라우리는 최종 합계 9언더파 275타로 단독 2위에 오른 잉글랜드의 토미 플리트우드를 6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상현은 2언더파 282타 공동 16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디오픈에서 한국 선수가 기록한 역대 최고 성적은 2007년 최경주가 달성한 공동 8위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강원에 역전승을 거두고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은 어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외국인 선수 믹스와 김보경이 연속골을 넣어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선두 전북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의 순양이 도핑 논란 속에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400m 4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은메달을 딴 호주의 맥 호터는 시상대에 오르지 않으며 순양을 비난했습니다. 남자 평영 100m에서는 대회 첫 세계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영국의 애덤 피티는 준결승에서 56초 88 만에 터치패드를 찍어 자신이 지난해에 세운 세계 신기록을 0초 22 앞당겼습니다.
현재 중부와 영남 지방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낮 기온 5도가량 더 오르면서 33도 안팎의 강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까지 제주에는 비가 오겠고요. 오후 한때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양은 최대 30mm 정도로 아주 많진 않겠습니다. 중부지방도 오전 중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중부 곳곳 공기가 탁해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과 전주가 32도, 청주와 대전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34도, 함흥이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후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최소 85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8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임기 중 개헌의 의욕을 보여온 아베 총리 구상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세력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이나 다른 야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우리나라를 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는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개표 방송에 나온 아베 총리는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일본 연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일본을 거쳐 내일 서울에 도착합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 등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갈등과 관련한 보중의 역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됩니다. 검찰은 보석 결정이 나면 엄격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